하늘의 구멍이라도 뚫린 듯 장대비가 쏟아져 내리던 여름밤이었다. 강원도의 외진 시골 마을. 낡은 가로등 불빛만이 어둠 속에서 힘겹게 깜빡이고 있었다. 박순자는 다 낡아빠진 손수레를 끌며 비탈길을 오르고 있었다. 온종일 마을을 돌며 모은 폐지가 비에 젖어 평소보다 2배는 무거웠지만 그녀는 묵묵히 발걸음을 옮겼다. 마을 사람들은 그녀를 바보 순자라고 불렀다. 조금 모자라지만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여자. 세상의 셈법에는 어두웠지만 그녀는 슬퍼하는 길고양이에게 자신의 유일한 밥을 나눠줄 줄 아는 따뜻한 사람이었다. 그때였다. 낡은 버스 정류장 처마 밑에서 빗소리에 섞여 아주 희미한 소리가 들려왔다. 고양이 울음소리 같기도 하고 아기 울음소리 같기도 한 애처로운 소리였다. 순자는 이끌리듯 소리가 나는 곳으로 다가갔다. 그곳에는 비에 젖어 눅눅해진 종이 상자 하나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다. 상자 안에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되어 보이는 갓난아기가 포대기에 쌓여 울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은 추위와 배고픔에 파랗게 질려 있었다. 순자는 순간 숨을 멈췄다. 그녀의 동그란 눈에 경악과 함께 깊은 연민이 떠올랐다. 어떤 부모가 이 비바람 속에 이 어린 생명을 버려두고 갔단 말인가. 그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비에 젖은 폐지 더미를 손수레에서 미련 없이 쏟아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 아이를 조심스럽게 눕혔다. 그녀는 자신의 낡고 얇은 겉옷을 벗어 아이를 감싸고 자신의 천으로 아이를 녹이려 애썼다. 아가야, 괜찮아. 괜찮아. 이제는 내가 있단다. 그녀는 아이를 향해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순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그렇게 버려진 아이에게 엄마가 생겼다. 그리고 순자의 세상에는 아들이라는 이름의 우주가 들어왔다. 현재 그리고 18년의 세월이 흘렀다. 공사장의 소음과 땀 냄새, 그리고 흩날리는 흙먼지 속에서 한 소년이 익숙하게 철근을 어깨에 메고 나르고 있었다. 교복 대신 작업복을 입은 소년의 얼굴에는 나이답지 않은 성숙함과 고단함이 묻어 있었다. 강하준, 순자의 아들이었다. 하준아, 저기 시멘트 좀 더 가져와. 네 반장님. 하준은 큰 소리로 대답하며 잠시 이마에 땀을 훔쳤다. 그의 머릿속에서는 방금 전 학교 수학 시간에 풀었던 미적분 문제가 떠올랐지만 그는 애써 그 생각을 지웠다. 전교 1등을 놓치지 않는 수재라는 사실은 이 거친 공사판에서는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 오히려 놀림감만 될 뿐이었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길, 마을 어귀 평상에 모여 앉아있던 안악들이 그를 보고 수군거렸다. 어머, 바보 순자네 아들 아니야. 꼴의 키는 멀대같이 커졌네. 저렇게 뼈 빠지게 일해서 뭘 해. 어차피 그 어미 밑에서 자랐으니 뻔하지. 하준은 그들의 말을 못 들은 척 고개를 숙인 채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그의 두 주먹은 분노로 하얗게 굳어 있었다. 그는 세상의 모든 손가락질로부터 엄마를 지켜주고 싶었다. 언젠가 아주 크게 성공해서 누구도 엄마를 무시하지 못하게 만들리라. 그는 매일 밤 그렇게 다짐했다. 그가 도착한 집은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한 낡은 흙집이었다. 하지만 마당에는 순자가 정성껏 가꾼 작은 꽃밭이 있었고 저녁 연기가 피어오르는 굴뚝에서는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왔다. 그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아늑한 성이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우리 아들 왔어. 아이고. 오늘도 고생 많았네. 순자가 맨발로 뛰어나와 아들을 반겼다. 그녀의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가득했지만 아들을 보는 미소만은 18파에 전 그날처럼 순수하고 티 없었다. 저녁상은 초라했다. 밥과 김치, 그리고 작은 생선 한 토막이 전부였다.
순자는 환하게 웃으며 그 생선 토막 전부를 하준의 밥그릇 위에 올려주었다. 하준아, 이거 먹고 힘내야지. 공부 잘하려면 생선 먹어야 한대. 동네 아줌마가 그랬어. 엄마도 드세요. 저는 배 별로 안 고파요. 하준은 무심한 척 생선의 반을 떼어 엄마의 밥그릇에 다시 놓아주었다. 그리고는 밥풀이 묻은 엄마의 입가를 손으로 닦아주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많은 말이 필요 없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은 초라한 밥상 위에서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따뜻하게 오가고 있었다. 그날 밤 하준이 좁은 방에서 낡은 책상에 앉아 공부를 하고 있을 때였다. 순자는 안방의 낡은 나무 괴짝에서 작은 천 주머니 하나를 소중하게 꺼내 들었다. 주머니 안에서 나온 것은 18년의 세월을 담아 검게 변색되는 목걸이였다. 하지만 정교하게 조각된 봉황 무늬만은 여전히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이것이 하준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끈이었다. 순자는 목걸이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그녀의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을 할 수 없었지만 이것이 아주 귀한 물건이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렇게 귀한 아이를 버린 부모에 대한 아주 희미한 원망도 느낄 수 있었다. 공부를 마친 하준이 방에서 나왔다. 그는 잠든 줄 알았던 엄마가 목걸이를 손에 쥔 채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그의 시선이 엄마의 손에 들린 목걸이에 닿았다. 봉황, 하늘을 나는 전설의 새. 자신의 처지와는 너무나도 다른 고귀한 상징이었다. 하준은 엄마의 곁에 조용히 앉았다. 그는 아무것도 묻지 않았다. 하지만 그의 눈은 많은 것을 말하고 있었다. 어머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꼭 어머니를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드릴게요. 그리고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또 다른 질문이 메아리치고 있었다. 그리고 나는 대체 누구일까? 밤은 깊어갔고 낡은 흙집 위로는 이름 모를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다. 그 별들 중 하나가 이 작은 시골 마을에서 자신의 운명이 시작될 날을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은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녀의 얼굴에는 고된 노동의 흔적인 땀방울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지만 입계는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오늘 저녁에는 아들이 좋아하는 돼지고기를 조금 사서 김치찌개를 끓여줄 생각이었다. 그 생각만으로도 그녀는 세상 모든 것을 다 가진 듯 행복했다. 그녀의 행복은 이토록 작고 소박했다. 사건은 마을 광장을 지나던 순간에 벌어졌다. 순자는 갑자기 가슴을 쥐어짜는 듯한 날카로운 통증을 느꼈다. 눈앞이 아찔해지며 세상이 빙글빙글 돌았다. 그녀는 손술의 손잡이를 붙잡고 버텨보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풀리며 그대로 바닥에 쓰러지고 말았다. 쨍그랑 둔탁한 소리와 함께 손수레가 넘어지며 그녀가 온종일 모은 유리병과 깡통들이 길바닥으로 요란하게 쏟아져 내렸다. 광장에 있던 마을 사람들이 순식간에 그녀 주위로 몰려들었다. 몇몇은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녀를 흔들었고 몇몇은 그저 흥미로운 구경거리라는 듯 혀를 차며 지켜볼 뿐이었다. 순자씨, 정신 좀 차려봐. 아이고, 저러다 큰일 나겠네. 누가 하준이 좀 불러와. 때마침 학교를 마치고 공사장에서 돌아오던 하준의 눈에 그 광경이 들어왔다. 그의 심장이 쿵 하고 바닥으로 떨어졌다. 그는 들고 있던 가방을 내팽개치고 미친 듯이 달려갔다. 엄마, 정신 좀 차려보세요. 하준이 창백하게 질린 채 쓰러진 엄마를 흔들어 깨웠지만 순자는 희미하게 신음만 내뱉을 뿐 의식을 차리지 못했다.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순자는 읍내의 작은 의원으로 옮겨졌다. 늙은 의사는 청진기와 몇 가지 간단한 검사를 마친 후 하준을 진료실로 불러들였다.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학생이 보호자인가? 네, 맞습니다.
어머니께서 심장이 많이 안 좋으셔. 심장 판막에 문제가 생긴 것 같아. 여긴 장비가 없어서 정확한 진단은 어렵지만 이대로 두면 정말 큰일 나. 의사는 말을 고르며 하준의 눈치를 살폈다. 이 영민하고 어른스러운 소년이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정밀 검사를 받고 바로 수술을 해야 해. 수술만 잘 받으면 괜찮아지실 거야. 수술비가 많이 드나요? 그게 문제야. 아마 수술비가 억소리는 나올 걸세. 억이라는 단위는 하준의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숫자였다. 그가 몇 년, 아니 평생을 뼈 빠지게 일해도 만져볼 수 없는 돈이었다. 의사의 말이 그의 머리를 거대한 망치처럼 내리쳤다. 진료실을 나올 때 병원 복도에서 마을 이장 부인과 마주쳤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척 다가와서는 다른 사람들이 다 들으라는 듯 큰 소리로 말했다. 어머, 하준 학생, 어머니는 좀 어떠셔? 많이 안 좋으신 게야. 네, 서울 가서 수술하셔야 한대요. 어머나, 저런 수술하려면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 텐데 어쩌나. 그녀는 혀를 차며 노골적인 동정과 경멸이 섞인 눈으로 하준을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결정타를 날렸다. 쯧쯧, 바보한테 쓸 약값이 어디 있다고. 그냥 집에 가서 죽을 날이나 기다리지. 뭘. 그 순간 하준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졌다. 그의 눈이 차가운 얼음처럼 변했다. 그는 주먹을 쥔 채 이장 부인을 노려보았다. 금방이라도 달려들어 저 악담을 짓거린 입을 찢어버릴 것 같은 맹렬한 기세였다. 이장 부인은 그의 살기등등한 눈빛에 저도 모르게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하지만 하준은 움직이지 않았다. 부축을 받고 나온 순자가 그의 옷소매를 약하게 잡아당겼기 때문이었다. 하준아, 집에 가자. 엄마, 괜찮아. 엄마의 기어들어가는 목소리에 하준은 터져나오려는 분노를 간신히 억눌렀다. 그는 이를 악물고 엄마를 부축해 의원을 나섰다. 그날 밤 낡은 흙집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순자는 아들이 걱정할까봐 애써 괜찮은 척 웃어 보였지만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통증에 식은땀을 흘리며 뒤척였다. 하준은 어둠 속에서 잠든 엄마 곁에 웅크리고 앉아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다. 굳은 살이 박이고 상처투성이인 손, 철근을 나르고 시멘트를 옮기던 그가 유일하게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손. 하지만 이 손은 엄마의 수술비를 벌 수 없었다. 엄마의 시간을 되돌릴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무력함에 치를 떨었다. 눈물이 핑 돌았지만 그는 울지 않았다. 우는 것은 약한 자들이나 하는 짓이었다. 이대로 어머니를 잃을 수는 없어. 절대로. 그는 어둠 속에서 결심했다. 착하게, 성실하게 사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더 이상 운명에 순응하는 소년으로 머물 수 없었다. 그의 시선이 방 한구석, 낡은 나무 괴짝으로 향했다. 그 안에 엄마가 18년 동안 소중하게 간직해오는 목걸이가 잠들어 있었다. 자신의 과거와 연결된 유일한 끈. 그것은 어쩌면 이 지독한 현실을 타게 할 유일한 열쇠일지도 몰랐다. 소년의 시대는 끝났다. 이제 그는 어머니를 지키기 위해 세상과 싸워야 할 한 명의 전사였다. 기획안의 세 번째 단계. 그 운명적인 흔적을 담은 제3장입니다. 그는 사채업자들의 명함도 만지작거려 보고 자신의 장기를 팔 수 없나 알아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어둠의 길은 결국 어머니를 더 큰 불행으로 밀어넣을 뿐이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었다. 시간은 야속하게 흘러갔고 순자의 병세는 눈에 띄게 나빠졌다. 그러던 어느 날 읍내 도서관에서 지친 몸을 잠시 쉬던 하준의 눈에 한 장의 포스터가 들어왔다.
제10회 청룡 인재 장학생 선발. 주최 대한민국 대통령 비서실. 포스터에는 대한민국 최고의 인재를 발굴하여 세계적인 리더로 키운다는 거창한 문구와 함께 파격적인 지원 내용이 적혀 있었다. 국내 최고 대학 전액 장학금, 해외 연수 기회, 그리고 최종 선발자에게 주어지는 1억 원의 장학 포상금. 1억 원. 하준의 눈이 커졌다. 그것은 그에게 있어 어머니를 살릴 수 있는 동아줄이자 이 지긋지긋한 가난을 벗어날 유일한 희망이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포스터를 붙잡았다. 내가 할 수 있을까, 나 같은 놈이. 하지만 그는 이내 고개를 저었다. 해봐야 했다. 아니, 반드시 해내야만 했다. 다음 날 하준은 지원 서류를 준비하기 위해 읍사무소를 찾았다. 하지만 그는 곧 거대한 벽에 부딪혔다. 학생은 가족관계 증명서나 출생증명서가 없잖아. 출생신고가 안 되어 있으니 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야. 안타깝지만 지원은 불가능해. 담당 직원의 동정 어린 말은 하준에게 깊은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는 지금껏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그저 박순자의 아들 강하준이면 충분했다. 하지만 세상은 그를 인정해주지 않았다. 그날 밤 그는 잠든 엄마의 곁에 앉아 깊은 무력감에 빠졌다. 엄마의 숨소리는 평소보다 더 거칠고 가빴다. 이러다 정말 엄마를 잃을지도 모른다. 공포가 그의 심장을 옥죄었다. 그때 그의 시선이 낡은 나무 궤짝에 닿았다. 그 안에 잠들어 있는 목걸이. 자신의 정체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단서. 하준은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그는 궤짝을 열어 18년의 세월을 담은 목걸이를 꺼내 들었다. 그리고는 자신의 낡은 스마트폰으로 목걸이의 사진을 찍었다. 어두운 방 안에서도 정교하게 조각된 봉황 무늬는 신비로운 빛을 발하고 있었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온라인 커뮤니티에 접속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렸다. 자신의 가장 사적인 이야기를 얼굴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하는 것은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다. 하지만 어머니의 얼굴을 떠올리자 두려움은 간절함으로 바뀌었다. 그는 한자 한자 진심을 담아 글을 써 내려갔다. 제목, 이 문양의 주인을 찾습니다. 제 어머니를 살려주세요. 내용, 안녕하세요. 저는 강원도 작은 마을에 사는 18살 학생입니다. 이 목걸이는 제가 태어났을 때 가지고 있던 유일한 물건이라고 합니다. 지금 저희 어머니께서 심장병으로 매우 위독하십니다. 장학금을 받아 수술비를 마련해야 하는데 출생 증명을 할 수가 없어 길이 막막합니다. 혹시 사진 속 봉황 문양에 대해 아시는 분이 계시다면 부디 작은 단서라도 알려주시길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등록 버튼을 눌렀다. 망망대하에 유리병 편지를 띄운 심정이었다. 하지만 인터넷의 파급력은 그의 상상을 초월했다. 그의 진솔하고 절박한 사연은 순식간에 네티즌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게시글은 폭발적인 조회수를 기록하며 각종 SNS로 퍼져나갔고 실시간 검색어 순위 상위권에 오르기까지 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파문은 가장 깊고 은밀한 두 곳에 도달했다. 첫 번째는 청와대와 연계된 국사편찬위원회 소속의 한 노라우 사학자의 서재였다. 그는 우연히 인터넷 뉴스를 보다가 하준의 게시글을 접하게 되었다. 사진 속 봉황 문양을 본 순간 그의 눈이 경악으로 물들었다. 그것은 조선 왕실의 상징을 현대적으로 변형한 것으로 오직 현직 대통령인 한태섭 가문만이 대대로 사용해온 비공식적인 문장이었다. 일반 대중에게는 거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었다. 설마 18년 전 실종되셨던 영식 링 씨께서 노 사학자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그는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직통으로 전화를 걸었다. 실장님, 지금 즉시 보고 드릴 일이 있습니다. 18년 전 비극적인 그 사건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두 번째는 서울의 중심, 권력의 심장부에 위치한 한 국회의원의 사무실이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장이자 차기 대권주자로 거론되는 김진태 의원. 그는 자신의 완벽한 경력에 만족하며 하루를 마무리하고 있었다. 그때 젊은 보좌관이 하얗게 질린 얼굴로 태블릿 PC를 들고 뛰어 들어왔다. 의원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인터넷에서 난리가 난 사진입니다. 김진태 의원은 짜증 섞인 얼굴로 태블릿을 받아들었다. 그리고 화면 속 봉황 목걸이를 본 순간 그의 얼굴에서 피가 가시는 듯 했다. 자신만만하던 미소는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공포와 경악이 들어찼다. 18년 전 자신의 정치적 미래를 위해 경쟁자였던 한태섭의 가장 큰 약점을 만들기 위해 벌였던 끔찍한 일, 아이를 납치해 멀리 내다버렸고 그 후로는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고 보고받았었다. 말도 안 돼. 그 아이가 아직 살아있었다고 저 목걸이와 함께 그의 등줄기에서 식은땀이 흘러내렸다. 이 일이 밝혀지는 날, 그의 모든 것은 끝장이었다. 그는 보좌관을 물리고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방금 전에 품위 있는 정치인의 모습이라고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차갑고 잔인한 살기로 가득 차 있었다. 강원도 산골마을이다. 가서 그 목걸이를 가지고 있는 놈을 찾아 그리고 두 번 다시 내 눈에 띄지 않도록 싹을 잘라버려. 조용히 그렇게. 하나의 절박한 외침은 두 개의 거대한 힘을 움직였다. 한쪽은 잃어버린 왕자를 되찾으려는 보이지 않는 희망의 손길. 다른 한쪽은 과거의 죄를 덮으려는 거대한 어둠의 그림자. 두 개의 거대한 운명이 아무것도 모르는 작은 시골 마을을 향해 동시에 움직이기 시작했다. 기획안의 네 번째 단계. 그 절박한 위기 상황을 담은 제4장입니다. 며칠 후 가난하고 평화롭기만 하던 시골 마을에 어울리지 않는 번쩍이는 검은색 세단 한 대가 먼지를 일으키며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잘 차려입은 양복 차림의 중년 남자와 건장한 체격의 젊은 남자였다. 그들은 스스로를 서울에서 온 신도시 개발 추진위원회 소속이라고 소개했다. 마을 회관에 모인 주민들 앞에서 그들은 청사진을 펼쳐 보이며 가머니서를 늘어놓았다. 이 낙후된 마을을 최신식 전원도시로 개발할 것이며 그 보상으로 주민들에게는 서울의 아파트 입주권과 막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었다. 평생 가난에 찌들어 살던 마을 사람들의 눈이 탐욕으로 번들거리기 시작했다. 그들의 첫 번째 목표는 마을 가장 구석에 있는 가장 허름한 집, 바로 박순자의 집이었다. 그날 하준이 병원에서 엄마의 약을 타러 간 사이 양복 차림의 남자들이 순자 혼자 있는 집을 찾아왔다. 리더 격인 조 부장은 순자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경멸의 미소를 감추지 못했다. 이런 모자란 여자를 상대하는 건 식은 죽 먹기지. 그는 두툼한 돈 봉투를 순자의 눈앞에 흔들며 말했다. 아주머니, 곧 이 마을 전체가 개발됩니다. 이 돈 받고 좋은 데로 이사 가시죠. 이런다 쓰러져가는 집에서 사시는 것보다야 훨씬 나을 겁니다. 하지만 순자는 돈 봉투에는 눈길도 주지 않고 고개만 가로저었다. 그녀의 세상에서 짚은 돈으로 사고 파는 물건이 아니었다. 안 팔아요. 여긴 하준이랑 내 집인데 어디 안 가요. 그녀의 아이 같은 순수한 거절에 조 부장의 미간이 좁혀졌다. 그는 옆에 있던 부하에게 눈짓했고 부하는 순자가 애지중지 가꾸던 작은 꽃밭을 구둣발로 무참히 짓밟아버렸다. 아줌마, 우리가 좋게 말할 때 듣는 게 좋을 겁니다. 이 동네. 곧 싹 다 밀어버릴 거니까. 그들이 험악한 분위기를 만들며 순자를 위협하고 있을 때 하준이 집으로 돌아왔다.
그는 짓밟힌 꽃밭과 겁에 질린 엄마의 얼굴을 보고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당신들 뭐야? 우리 집에서 당장 꺼져. 하주는 다 자란 수탉처럼 달려들어 조 부장의 멱살을 잡았다. 하지만 18살 소년의 힘으로는 건장한 어른들을 당해낼 수 없었다. 그는 곧 땅바닥에 내동댕이 쳐졌고 입가에서 비릿한 피맛이 흘렀다. 어린 놈이 겁대가리를 상실했구나. 마지막 경고다. 내일 다시 올 테니 그때까지 짐 싸서 꺼져. 남자들은 비웃음을 남기고 사라졌다. 하주는 피를 닦으며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다. 그날 이후 그들의 괴롭힘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밤에는 누군가 돌을 던져 유리창을 깼고 새벽에는 유일한 식수원인 우물에 흙탕물을 부어놓기도 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순자의 병세가 급격히 악화되었다. 하주는 엄마를 업고 다시 읍내병원으로 달려갔다. 늙은 의사는 순자의 상태를 보더니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듯 최후 통첩을 날렸다. 학생, 더 이상은 안 되겠네. 일주일이야. 일주일 안에 서울 큰 병원으로 가서 수술 날짜를 잡지 않으면 어머니의 심장이 버티지 못할 걸세. 일주일 하준에게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다. 그는 이제 2개의 전쟁을 동시에 치러야 했다. 집요하게 집을 노리는 깡패들과 어머니의 목숨을 노리는 사신 시셴. 그는 완전히 고립되었다. 마을 사람들은 개발 이익에 눈이 멀어. 오히려 그가 개발을 방해한다며 손가락질했다. 이장에게 찾아가 도움을 청했지만 그는 이미 개발업자들의 돈에 매수된 뒤였다. 파출소에 신고했지만 경찰은 땅 문제에 개인적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하주는 낮에는 병원에서 엄마 곁을 지키고 밤에는 집으로 돌아와 뜬 눈으로 집을 지켰다. 며칠 밤을 사운 그의 얼굴은 헬쑥해졌고 눈은 퀭했다. 세상에 오직 자신과 엄마, 단둘뿐인 것 같은 지독한 고독감이 그를 짓눌렀다. 한편 서울에서는 보이지 않는 2개의 움직임이 교차하고 있었다. 청와대 비서실장은 보고를 받은 즉시 대통령 직속의 특별조사팀을 꾸렸다. 그들은 18년 전에 납치 사건 자료와 하준이 올린 사진을 대조하며 조심스럽지만 신속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동시에 김진태 의원은 조 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불같이 화를 내고 있었다. 뭐 하고 있는 거야? 그깟 총우석 늙은이랑 애 하나 처리 못해서 질질 끌고 있어. 인터넷에 신상까지 다 퍼졌단 말이다. 당장 흔적도 없이 깨끗하게 처리해. 궁지에 몰린 조 부장은 결국 최후의 수단을 쓰기로 결심했다. 데드라인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날 밤 하준은 병원에서 잠든 엄마의 거친 숨소리를 들으며 타들어가는 속을 달래고 있었다. 그때 이웃집 할머니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하준아, 큰일 났다. 그 깡패 놈들이 너희 집에 기름통을 들고 갔어. 불 지르려는 모양이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할머니의 비명소리에 하준의 온몸의 피가 차갑게 식었다. 집, 그곳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다. 엄마와 자신의 18년 세월이, 모든 추억과 사랑이 담겨있는 세상의 전부였다. 그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위독한 엄마의 곁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자신들의 유일한 보금자리를 지키기 위해 달려갈 것인가? 망설임은 길지 않았다. 그는 잠든 엄마의 임에 입을 맞추고 병실을 뛰쳐나갔다. 그는 어둠을 뚫고 미친 듯이 달리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시작되었고 모든 것이 담겨있는 그들의 작은 초가집을 향해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절망일지 아니면 한 줄기 빛일지 그는 알 수 없었다. 기획안의 5번째 단계. 그 장엄하고도 통쾌한 클라이맥스를 담은 제5장입니다. 마을 어귀에 들어섰을 때 그는 자신의 집 주변에 서성이는 검은 그림자들과 역한 기름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조 부장과 그의 패거리들이었다.
그들은 웃고 떠들며 낡은 흙집의 기둥과 벽에 기름을 끼얹고 있었다. 멈추어 하준이 짐승처럼 포효하며 어둠 속에서 뛰쳐나왔다. 그는 곁에 있던 나뭇가지를 집어들고 온몸으로 집 앞을 가로막았다. 그의 눈은 증오와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조 부장은 그의 모습을 보고 낄낄 웃었다. 어린 놈이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구나. 내 어미도 곧 죽을 판에 이 집이라도 지켜야겠다. 더러운 손 대지 마. 여긴 우리 집이야. 내 집 곧 잿더미가 될 텐데 말이야. 조 부장이 손짓하자 부하들이 라이터를 켜들고 하준에게 다가왔다. 18살 소년이 건장한 성인들을 상대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었다. 절망적인 상황, 바로 그때였다. 어둠을 찢는 날카로운 타이어 마찰음과 함께 몇 대의 검은색 세단이 흙먼지를 일으키며 그들 앞을 가로막았다. 차에서 내린 것은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었다. 그들의 눈빛과 움직임은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었다. 멈춰라. 우리는 대통령 경호실 소속이다. 리더로 보이는 남자가 품에서 신분증을 꺼내 보였다. 그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주변의 공기를 얼어붙게 할 만큼의 위압감이 담겨 있었다. 조 부장과 패거리들은 예상치 못한 등장에 당황했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 비웃음을 흘렸다. 대통령 경호실 이 총우석에 웬일이실까? 당신들이 뭔데 우리 회사 개발 업무를 방해하는 거지. 때마침 매수된 파출소장과 경찰 2명이 어슬렁거리며 현장에 도착했다. 아, 이거 김순경 잘 왔네. 여기 서울에서 오신 귀한 분들이 사업을 하시겠다는데. 저 고아놈이 자꾸 회방을 놓아서 말이야. 파출소장은 경호팀을 힐끗 보더니 조 부장의 편에 서서 말했다. 아무리 청와대에서 오셨어도 정당한 기업 활동을 방해하시면 곤란합니다. 어서 철수하시죠. 희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었다. 공권력마저 저들의 편이었다. 경호팀 요원들의 얼굴이 굳어졌다. 일촉즉발의 상황. 모든 것이 끝장이라고 생각되던 바로 그 순간, 저 멀리서 이전과는 차원이 다른 육중하고도 위험 있는 사이렌 소리가 밤의 정적을 깨며 다가오기 시작했다. 수십 개의 경광등, 불빛이 어둠을 대낮처럼 밝혔다. 잠시 후 감히 누구도 앞을 가로막을 수 없는 위용을 뿜어내며 거대한 대통령 전용 리무진이 현장에 멈춰 섰다. 모든 움직임이, 모든 소리가 그 순간 멎었다. 차문에 새겨진 황금빛 봉황 휘장이 가로등 불빛에 반사되어 번쩍였다. 뒷문이 열리고 대한민국에서 가장 존귀한 남자, 대통령 한태섭이 차에서 내렸다. 그의 얼굴은 언론에서 보던 냉철한 지도자의 모습이 아니었다. 18년 동안 잃어버린 아들을 찾아 헤맨 한 아버지의 고통과 그리움, 그리고 희미한 희망이 뒤섞인 얼굴이었다. 그의 시선은 현장의 다른 모든 것을 지워버린 채 오직 한 사람에게로 향했다. 낡은 나뭇가지를 든 채 온몸으로 집을 지키려 서 있는 소년. 강하준, 자신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있는 저 곧은 눈매와 굳게 담은 입술, 그리고 소년이 공포와 혼란 속에서도 놓지 않고 목에 걸고 있는 낡은은 목걸이. 가가. 조용히 다가온 비서실장이 그의 귓가에 속삭였다. DNA 검사 결과 구시국 오연총 99% 일치합니다. 영식께서 틀림없습니다. 한태섭 대통령의 눈에서 그가 평생 단 한 번도 남들 앞에서 보인 적 없었던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아들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다. 하준은 눈앞의 상황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었다. TV에서만 보던 대통령이 왜 여기에, 그리고 왜 저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인가. 마침내 아들의 앞에 선 한태섭은 떨리는 목소리로
18년 동안 가슴에 묻어두었던 그 이름을 불렀다. 지원아, 한지원, 내 아들. 그는 와라가들을 끌어안았다. 하주는 당황했지만 아버지의 품 안에서 느껴지는 알 수 없는 따뜻함과 안정감에 저항할 수 없었다. 18년 만에 처음 느껴보는 아버지의 품이었다. 이 비현실적인 광경을 마을 사람들은 숨을 죽인 채 지켜보고 있었다. 특히 이장 부인은 자신이 바보의 아들이라고 평생을 무시하고 멸시했던 소년이 사실은 이 나라의 왕자였다는 사실에 사색이 되어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대통령의 눈물과 함께 모든 상황은 순식간에 정리되었다. 대통령 경호원들은 조부장 패거리와 부패한 경찰들을 그 자리에서 모두 체포했다. 현장을 지휘하기 위해 어슬렁거리던 김진태 의원 또한 차 안에서 나오지도 못한 채 경호원들에게 끌려 나왔다. 그의 정치 인생과 자유는 그날 밤으로 끝장이 났다. 모든 소란이 정리되고 한태섭은 여전히 아들을 품에 안은 채 놓지 못했다. 그는 18년의 공백을 단 한 번의 포옹으로 모두 채우려는 듯했다. 그는 아들의 어깨 너머로 잿더미가 될 뻔했던 낡고 초라한 흙집을 바라보았다. 저 집이 자신의 아들을 18년간 지켜준 성이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비서실장에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아들을 향한 미안함과 아들을 키워준 미지의 여인에 대한 무한한 감사가 담겨 있었다. 지금 당장 나라 최고의 의사들을 준비시켜 내 아들의 어머니를 살려야겠네. 정치계를 뒤흔든 청와대 비서실장 아들 납치 사건의 주범 김진태 의원과 그의 하수인들은 신속하고 엄정한 법의 심판을 받았다. 18년 전의 납치 및 살인 미수 혐의에 최근의 방화 시도와 협박 혐의까지 더해져 그는 재기는커녕 평생을 감옥에서 썩게 될 운명을 맞았다. 정의는 더디게 왔지만 반드시 찾아왔다. 순자가 건강을 회복하자 한태섭 대통령은 아들 한지원 강하준을 청와대로 불렀다. 웅장하고 기품 있는 대통령 관저. 지원은 어색하면서도 담담하게 자신의 새로운 집을 둘러보았다. 하지만 그는 아버지의 제안에 한 가지 조건을 내걸었다. 어머니도 함께 이곳에서 지내게 해주십시오. 어머니가 계시지 않는 곳이라면 저에게는 아무 의미도 없습니다. 그의 단호한 말에 한태섭은 아들의 변치 않는 효심에 감동하며 기꺼이 수락했다. 그렇게 평생을 낡은 흙집에서 폐지를 주우며 살던 박순자는 하루아침에 대한민국의 심장, 청와대의 새로운 안주인이 되었다. 그녀는 모든 것이 신기한 듯 아이처럼 눈을 동그랗게 뜨고 관저를 돌아다녔고 그런 엄마의 모습을 보는 지원의 얼굴에는 비로소 편안한 미소가 떠올랐다. 소문은 바람보다 빠르게 시골 마을에 퍼졌다. 자신들이 평생 바보라고 무시했던 순자의 아들이 대통령의 잃어버린 아들이었다는 사실에 마을 사람들은 공포에 가까운 충격에 휩싸였다. 특히 이장 부인은 며칠 밤낮을 알아누웠다. 결국 마을 사람들은 이장을 필두로 버스를 대절해 서울로 향했다. 그들은 순자가 입원한 병실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용서를 빌었다. 순자 씨, 우리가 죽을 죄를 지었소. 제발 용서해 주시오. 영식, 아니, 하준 학생, 우리가 다 잘못했네. 제발 우리를 벌하지 말아주게. 그들의 비굴한 사죄를 지원은 차가운 눈으로 내려다보았다. 그의 마음속에는 아직도 그들이 엄마에게 퍼부었던 모욕적인 말들이 비수처럼 박혀 있었다. 하지만 순자는 달랐다. 그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그들을 일으켜 세웠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다들 괜찮아요. 일어나세요. 그녀의 눈에는 어떤 원망도 복수심도 없었다. 그저 자신 때문에 고향 사람들이 저렇게 고개 숙이고 있는 것이 안쓰러울 뿐이었다. 순자의 순수한 용서에 지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엄마의 뜻을 존중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는 그들의 얼굴과 그들이 했던 말을 평생 잊지 않으리라 다짐했다. 며칠 후 대통령 집무실에서 한태섭과 지원은 부자 후지로서 처음으로 마주 앉았다. 한태섭은 아들에게 세상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다. 지원아, 이제부터는 아무 걱정 말고 배우고 싶은 것, 하고 싶은 것 다 하거라. 세계 최고의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하지만 지원의 첫 번째 요구는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집무실 벽에 걸린 대한민국 전도를 가리켰다. 그리고 강원도의 작은 점 하나. 자신이 18년간 살아온 그 시골 마을을 손가락으로 짚었다. 아버지, 제게 무언가를 해주고 싶으시다면 이곳을 바꿔주십시오. 제 어머니께서 평생을 사셨고 저를 키워주신 곳입니다. 그곳 사람들이 다시는 가난 때문에 서로를 핥히고 상처 입히지 않도록 가장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것이 제 첫 번째이자 마지막 부탁입니다. 아들의 깊은 생각에 한태섭은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는 아들의 뜻을 따라 희망마을 재건 프로젝트라는 이름으로 국가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그날 오후 청와대 정원. 순자는 처음 보는 아름다운 꽃들 사이에서 아이처럼 즐거워하고 있었다. 한태섭은 조용히 그녀의 곁으로 다가와 벤치에 함께 앉았다. 그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한 남자였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저 빚을 진 한 명의 아버지일 뿐이었다. 그는 순자의 거칠고 주름진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다. 평생 폐지를 줍고 험한 일을 하며 아들을 키워낸 어머니의 손이었다. 순자 씨,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제가 이 아이의 아버지는 맞지만 그의 목소리가 격하게 떨려왔다. 그는 고개를 숙였다. 진짜 어머니는 당신입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내 아들은 없었을 겁니다. 이 은혜를 제가 평생에 걸쳐 갚겠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순자는 그가 왜 우는지, 왜 고마워하는지 다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자신의 작은 손으로 그의 손을 토닥여 주었다. 우리 하준이는 아주 착한 아이예요. 하늘이 제게 주신 선물인걸요. 그때 지원이 두 사람을 찾아 정원으로 걸어왔다. 그는 자신을 낳아준 아버지, 대한민국 대통령이 자신을 길러준 어머니, 바보 순자라 불리던 여인 앞에서 고개 숙여 감사하는 모습을 보았다. 그 순간 그는 비로소 완전한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 세상 가장 높은 곳의 아버지와 가장 낮은 곳의 어머니, 그리고 그 두 사람의 사랑으로 다시 태어난 아들. 어색하지만 진정한 가족의 역사가 청와대의 아름다운 정원 안에서 조용히 시작되고 있었다. 이 모든 기적을 만들어낸 것은 바로 한지원, 옛 강하준이었다. 그는 대한민국 최고의 대학에 수석으로 입학해 대통령의 자랑이 되었지만 주말이나 방학이면 으리으리한 청와대 관저가 아닌 흙냄새 나는 이 마을로 내려와 구슬땀을 흘렸다. 대통령 아들이라는 권위를 내세우는 대신 그는 마을 사람 한 명 한 명의 손을 잡고 그들의 필요를 물었다. 그는 희망마을 재건 프로젝트의 총책임자로서 자신의 모든 지혜와 열정을 고향을 위해 쏟아부었다. 박순자의 삶은 그야말로 상전벽해였다. 마을 사람들은 더 이상 그녀를 바보 순자라고 부르지 않았다. 모두가 그녀를 어르신이라 부르며 극진히 모셨다. 특히 이장 부인은 하루가 멀다 하고 가장 좋은 과일과 반찬거리를 들고 와 그녀의 말벗이 되어주었다. 순자는 그들의 갑작스러운 친절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자신을 향해 웃어주는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사실에 매일이 즐거웠다. 그녀는 더 이상 폐지를 줍지 않았지만 아침마다 마을 회관의 작은 꽃밭을 가꾸는 것을 소일거리로 삼았다. 그녀가 심은 꽃들은 희망마을의 가장 큰 자랑거리가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프로젝트의 마지막을 장식할 대망의 날이 밝았다. 마을에서 가장 전망 좋은 언덕 위에 세워진
현대적이면서도 아름다운 2층 건물의 개관식이 열리는 날이었다. 건물 정면에는 큼직한 현판이 걸려 있었다. 박순자 도서관. 개관식에는 대통령 내외를 비롯한 수많은 귀빈들과 언론들이 참석해 인산인해를 이루었다. 마을 사람들은 난생 처음 보는 광경에 어쩔 줄 몰라 하면서도 얼굴에는 자랑스러움과 기쁨이 가득했다. 오늘의 주인공인 박순자는 지원이 직접 골라준 고운 비취색 한복을 차려입고 귀빈석 중앙에 앉아 있었다. 그녀는 난생 처음 입어보는 부드러운 비단옷이 어색한 듯 연신 옷고름을 만지작거렸다. 마침내 개관식의 하이라이트인 제막 및 테이프 커팅 순서가 되었다. 순자는 아들 지원과 한태섭 대통령의 부축을 받으며 단상 위로 올라섰다. 사회자가 그녀의 이름을 호명하자 마을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우레와 같은 박수를 쏟아냈다. 순자는 하얀 장갑을 낀 손으로 가위와 붉은 테이프를 건네받았다. 그녀는 현판에 쓰인 자신의 이름을 읽을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알 수 있었다. 자신을 향해 미소 짓는 아들의 자랑스러운 얼굴, 따뜻한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대통령의 얼굴, 그리고 진심 어린 축하를 보내는 마을 사람들의 얼굴을 보며 이 모든 것이 자신을 위한 선물이라는 것을 그녀는 아이처럼 활짝 웃으며 지원의 손을 잡고 테이프를 잘랐다. 오색 폭죽이 터지고 사람들의 환호성이 하늘을 찔렀다. 개관식이 끝난 후 세 사람은 도서관 2층 테라스에 서서 새로워진 마을의 풍경을 내려다보았다. 잘 정돈된 집들과 푸른 공원, 그리고 멀리 보이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뛰노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한 폭의 그림처럼 평화로웠다. 한태섭 대통령이 순자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쌌다. 순자 씨 덕분입니다. 당신의 위대한 사랑이 이 죽어가던 마을을 살리고 제 아들을 지켜냈습니다. 지원은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보며 조용히 엄마의 손을 잡았다. 18년 전 빗속의 종이 상자 안에서 시작된 기적. 바보라 불리던 한 여인의 가장 순수하고 조건 없던 사랑이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결실을 맺는 순간이었다. 박순자의 순수한 사랑이 마침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박순자와 한지원, 그리고 희망마을 사람들의 삶은 이 아름다운 풍경 속에서 계속될 것입니다. 그들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온기와 희망의 불씨를 남겼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많은 이야기를 세상에 꺼내놓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